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잠깐만, 지난번에 9월에 나오셨던가요? 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한 10년은 변한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하고 되게 오래된 사이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친한 오래된 사이. 혹시 저랑 방송하시고 계속 돌려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나? 한 100번 만나요?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친숙한 이미지. 네, 저도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님은 솔트룩스 이끌고 계시고 인공지능 기술도 계속해서 뭐 20여 년간 또 학습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현업에서 느끼시는 게 또 사람들한테 많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도 하고 제 자신도 예. 제 자신도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 걱정도 되고. 그렇죠. 놀랍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 오늘 다 빼먹어 봐야죠. 우선은 챗 GPT 3.0이었죠. 2022년 11월에 나온 게 3.5 3.5였죠. 3.5 맨날 에서. 헷갈립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4.0도 나왔고 구글은 바드 넘어서 제미나이까지 나왔고 그 1년여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죠. 아,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속도도 빠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네. 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경쟁도 치열하니까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단순히 뭐 AI 회사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AI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도 같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거의 뭐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2, 3만 명이 해고됐으니까 5, 6만 명 이상 거의 10만 명까지가 해고가 됐을 거예요. 해고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개발자들이에요, 또. 미국의 빅테크에서만. 네, 빅테크에서만. 그러니까 그 변화의 물결이라는 게, 뭐 그들이 얘기하는 거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이 이제 덜 필요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명분이 들어갈 만큼의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PT나 바드나 혹은 제미나이는요,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 챗 GPT는 그 언어 모델 위에다가 대화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채팅 응용 서비스를 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픈 AI가 내놨었던 맨 처음은 GPT를 먼저 내놓고 GPT 위에다가 챗 GPT라는 서비스를 연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GPT는 대화뿐만 아니라 번역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자동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뷰 기사를 쓸 수도 있고 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네.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들인데 그게 지난 한 1년 반 사이 동안에 GPT 계열로 보면 그건 이제 오픈 AI가 만든 건데 GPT-3 또 3.5, 3.5에서부터 챗 GPT가 나왔고 그리고 GPT-4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죠. 네. 이게 이제 언어 모델 계열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이제 대응해서 구글이 바드라고 하는 건데 바드는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모델을 가져다가 너무 급하니까 사용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성과가 안 나오고 품질이 안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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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미나이를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예. 제미나이는 3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가장 작은 버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온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휴대폰에 올라가고 태블릿에 올라가고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에요. 네. 예. 중간 모델이 프로 모델인데 이게 GPT 3.5나 GPT 4를 타겟을 해서 챗 GPT 같은 걸 하려는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 정식 오픈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울트라라는 게 있어요. 제미나이. 예, 제미나이 울트라는 숫자로만 보면은 챗 GPT 그러니까 GPT-4보다 2배 큰 인공지능이에요. 뇌 크기가 2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고 학습 데이터도 2배 이상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GPT가 또는 챗GPT가 한꺼번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의 분량이 대략 50페이지 정도다. 네. 그러면 얘는 4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정도를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 울트라가. 울트라가. 그 영화도 뭐
11시간 분량을 뭐 어떻게 뭐 몇 분 만에 요약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예, 하더라고요.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영화 분량으로 보면 1시간 정도 컨텍스트라고는 해요. 그건 이제 뭐 아직 충분히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희 쪽 분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기술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네네. 6년 반, 7년 전에 구글이 내놓은 알고리즘인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인풋 값으로 동시에 글이라는 거를 문장이라는 걸 받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토큰이라는 걸로 자르게 되는데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문장으로 받는데 네. 옛날엔 그 문장의 길이가 뭐 2문장, 3문장 정도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의 개수가 지금은 수천 문장에서 수만 문장을 동시에 한눈에 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읽어버리면서 책 2-3권에 있는 서로 연결된 컨텍스트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고 네네네. 이쪽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뭐 U2 잠수함을 얘기했고 또 저쪽에서는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핵폭탄 실험을 했더라. 라고 하면 이게 각자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미나이는 이 한꺼번에 읽어서 이 안에서 동시에 연결된 컨텍스트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챗GPT 4.0보다.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제 하나의 사진을 찍듯이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팡팡팡팡 인식하고 볼 수 있죠. 팡팡팡팡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추론을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서로 다른 먼 거예요. 책 한 권이 뭐 50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고 할게요. 네. 맨 앞장에서 1장, 챕터 1장에 경제에 대한 뭐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어쩌고 경제가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크립토커런시가 맨 마지막 장에 있었다고 칠게요. 네. 근데 제미나이한테는 이 책 전체를 꿰뚫는 500페이지를 꿰뚫는 그래서 기본적 경제 구조에서 화폐 문제와 뭐 크립토커런시에 관련된 이 문제 어때? 그러면 이게 1페이지에 나와 있고 10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GPT-4 같은 경우는 50페이지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GPT-4한테 물어보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차이점, 두 번째 큰 차이점 멀티모달리티예요. 제가 작년 초에 뭐 방송에 나가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이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도 네. 보고 영상도 보고 먼 미래에는 같이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총평을 같이 내리는 그 대화를 하게 될 거다. AI랑 이런 거를 우리가 멀티모달리티라고 해요.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햅틱이라 그래서 만지는 촉감이나 감정적인 느낌 같은 거 이런 걸 멀티모달리티라 그러는데 제미나이가 오감을 그대로 다. 그렇죠. 오감이든 육감이든 네.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학습을 하거나 동시에 생성을 하는 기술을 멀티모달리티라 그래요. 우리말은 없어요. 근데 이 기술이 또 GPT-4가 최초로 상용으로 내놓긴 했어요. 네. 근데 현재 이제 평가한 결과를 보면은 제미나이 울트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긴 해요. 울트라가 나온다면 네, 뭐 나온다면. 있다라고 얘기는 했고 그때 뭐 시연 영상으로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요.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품질에서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해봤을 때 현재 GPT-4보다는 텍스트 생성 부분은 비슷한 것 같다. 성능이. 텍스트까지는. 네. 그런데 긴 텍스트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이나 이미지 이해도 훨씬 탁월하다. 네. 요게 이제 제미나이 울트라에 대한 얘기죠. 근데 울트라를 포함해서 1.5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1.5가 그런 거거든요. 1.0이 이게 아니라. 그 제미나이 1.5가 울트라 버전이에요? 아니면 제미나이 울트라 1.5예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1.5 버전에 기존의 1.0이 모두 다 1.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버전이 다 1.5로 나오는 거예요. 모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게 분명히 좋을 거는 확실한데 이제 그랬을 때 지난주에 이제 소라라고 하는 영상 생성하는 제작하는 게 나와서 그게 이제 사실은 제미나이 1.5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완전 묻힌 거죠. 네. 보신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오픈 AI 소라라는 인공지능 영상 생성 그걸 이용을 해서 저희도 뭐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네. 이게 챗 GPT의 그냥 영상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GPT라는 거의 본질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예. 이 트랜스포머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방대한 글을 이해하고 글 안에서의 문맥과 지식이라는 것을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쉽기도 어렵죠. 말은 쉬운데 그게 뭔지는 잘 이해하기 그래도 어려운. 이경영 대표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소라는 뭐냐? 예. 디퓨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요. 디퓨전 트랜스포머. 네. 그러니까 일단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네네. 이 디퓨전 모델도 또 신기해요. 전 세계 천재 같은 애들이 참 많아요. 네. 디퓨전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진이나 동영상에다가 노이즈를 조금 섞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리고 노이즈를 조금 더 섞어요. 네. 근데 맨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줘요. 네. 네.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와 그 영상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텍스트를 동시에 줘요. 학습하도록. 학습하도록. 네. 근데 그 영상을 학습하는 방식이 그냥 영상을 그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노이즈, 그러니까 모래가루를 살살 뿌려가면서 네.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노이즈가 섞여가는 과정을 학습시키게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완벽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이 있다고 칠게요. 그 영상에다가 이 노이즈를 조금 섞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조금 뿌려서 섞고 조금 더 섞고 조금 더 섞고 조금 더 섞고 계속 섞어가요. 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그냥 그 여러 노이즈로 섞여져 있는 지지직 노이즈로 섞여 있는 화면이 될 거 아니에요. 노이즈를 네. 계속 섞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완벽한 영상에서 노이즈가 완벽하게 있는 영상까지로 노이즈를 섞어가는 과정을 학습을 시켜요. 아, 그 과정을요. 이 원래 그림이 오염돼 가는 과정을 얘가 학습하도록. 학습해요. 그게 디퓨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디퓨전이라는 게 이렇게 흩어지고 분산시키고 이런 게 디퓨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디퓨전이라는 게 우리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디퓨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노이즈들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걸 점점 섞어서 완벽히 깨끗한 영상이 완벽하게 노이즈로 가득 차서 무슨 영상인지 바라보기 힘든 화이트 노이즈로 가득 차 있다 그러는데 모래바닥처럼 보이게 돼요. 예. 그러면은 그 과정을 학습시켜요. 뭐와 함께 이 이미지를 설명한 문장과 함께. 그리고 그 과정을 학습시켜요. 이거를 수백만 장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모래처럼 노이즈로 가득 찬 영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지직, 우리 요즘은 안 그러지만 디지털 TV는 옛날 아날로그 TV는 새벽 보면 지지직 해가지고서는 네. 노이즈만 잔뜩 있는 화면처럼 바뀌어가는 과정을 학습시키고 그 과정을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 인공신경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거꾸로 어떻게 생성을 하냐? 그죠, 생성이 중요한데. 생성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모래바닥 같은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바닥. 그러니까 막 노이즈 점점들만 있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모래가루만. 모래가루만 있는 거예요. 모래가루 뿌려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글을 줘요. 텍스트를. 네. 프롬프트라는 걸 주는 거죠. 우리가 챗GPT에다 입력하듯이.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정은이가 중국에 앉아가지고서는 실제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앉아갖고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파란 파라솔 밑에서 벌레 씹어 먹으려고 앉아 있고 똥색 V셔츠를 하고 있고 불룩 나온 배를 하고 있고 목욕탕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쓴다면. 그러면은 그 글에 관련된 지식은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포머에 학습을 시켜요. 같이. 그러면 얘가 뭘 만들었냐면 노이즈로부터 거꾸로 영상을 반대적으로 생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어떤 의자도 불러오고 똥색 셔츠도 불러오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 개념에 해당되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만들어 갈 때 그럼 노이즈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이 모양이 의자 비슷해? 이건 김정은 얼굴 비슷해?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쌓아갖고 만드는 거예요. 네. 모래는 평평하게 다 흩어져 있다가 저희가 모래가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군데 모아서. 네네네네. 네. 그렇게 모으면서 이건 사람 얼굴 비슷해? 그럼 이건 김정은 얼굴 비슷해? 라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노이즈에서 발전시켜가지고서는 완벽한 그림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천재 같은 놈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게 이제 이미지를 할 때는 이제 화소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래가루 하나가 화소인 거예요. 하나. 그걸 1000만 개 모으면 1000만 화소 되는 거고. 그렇죠. 1000만 화소가 노이즈가 돼 있는 것들을 색깔도 바꿔가고 그 각각을 모래인데 모래인 거를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가는 거를
맨 처음에는 사람 얼굴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그렇게 흩어뜨리면서 학습하고 반대로는 텍스트로 들어온 걸 갖고 그걸 걷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모아가면서 모아서 모래성 쌓듯이. 모래성 쌓듯이 사람 얼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디퓨전 과정을 트랜스포머. 하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진 게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는 영국 회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영상 생성을 하는 걸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번에 소라는 뭐냐? 그 더 강력해진 트랜스포머하고 디퓨전 알고리즘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미지만 생성하는데. 예. 그래서 영상 생성을 하는 각 영상 씬들을 30프레임이다. 그럼 30프레임 단위별로 디퓨전 모델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0프레임이라는 건 1초에 필름이 30번 지나가는 30번.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30개의 사진을 아까 그런 식으로 모래에 있는 거로부터 모아가지고서는 영상 만드는 거를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하고 결합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달리나 미드저니도 일종의 디퓨전 트랜스포머였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화 해놓은 게 지금 소라의 버전이고. 그렇죠. 근데 그때 만들었던 건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퓨전 모델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디퓨전 모델에도 트랜스포머가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이미지 생성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트랜스포머가 영상이라는 거는 3D예요, 사실은 컨텍스트가 있는. 그렇죠. 네, 우리는 씬 하나면 2D지만 영상이라는 건 그 2D를 겹겹이 나서 깊이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조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카메라 팬이 이렇게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소라에서 내놓은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생성을 했어요. 거의 뭐 드론 촬영한 것처럼. 드론 촬영한 것처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핵심은 실제로 공간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3D라는 개념을 컨텍스트 하에 놓은 거죠. 거기에 트랜스포머가 훨씬 강력하게 들어간 거예요. 3차원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개념으로요. 와. 실제로 챗GPT 3차원이라기보다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네. 뭔가 생성을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도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네. 이미지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고 뭐 사실 이미지까지야 뭐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 뭐 생성할 개 수 눈, 있겠지, 코, 입 또. 하나하나 가르쳤다고 하니까 네. 생성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영상이 나온 걸 보고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저도 눈으로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누구나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충격은 뭐냐면 그 가능한 게 저같이 30년 동안 해온 전문가가 보기에 네. 야 이거는 한 5년 7년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근데 그게 5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감의 압축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뭐 거의 몇 배인 거예요? 10배 빠른 거죠, 시간 압축되는 게. 이게 그러면 그 오픈 AI 그 친구들이 네. 챗 GPT 뭐 3.0, 3.5를 준비하면서 4.0까지 준비하면서 동시에 멀티모달로 그림 버전, 영상 버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죠. 거죠. 그런데 그걸 가능하도록 한 거는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투자자분들도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돈으로요? 네. 돈뿐만 아니라 장비와 인프라스트럭처로.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만큼 무서운 데가 구글이 아닌 메타일 가능성도 있어요, 향후에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 원래 오픈 AI가 인공지능을 그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리 기업으로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하죠. 네, 그리고 오픈이란 말도 이제는 제가 보기엔 떼버려야 돼요. 네, 다 돈 받고 하는데요. 안에 뭐 경영진끼리 이제 싸우기도 네, 했었고요. 그래서 싸운 거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쫓겨났다가 3일 만에 돌아온 거고. 네. 그런데 그 중심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없으시는 오픈 AI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조금 이따 이게 나누겠지만 뭐 7천조 원이든 9천조 원을 모으겠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면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만들어질지는 또다시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여하간에 지금 사실은 샘 올트만은 주요 주주도 아니에요. 오픈 AI에. 주요 주주가 아니에요. 거의 지분이 거의 거의 없다고 없어요. 들었거든요. 네, 보드 멤버로도 못 들어가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작년 한 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매한 H100 장비가 H100이라고 아시죠?
엔비디아의 그 GPU 제일 좋은 GPU. 옛날 말로 현재로는.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네. 이제는 어떻게 보려 어떻게 말을 해야 AI 됩니까? 반도체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죠. 큰 틀에서는 AI 반도체.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게임하는 용도로 H백을 쓰는 건 불가능하니까 H백 한 대가 뭐 싸게 사야지 3,4천만 원인데 애들이 그거 게임한다고 넣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기본 5, 6천만 원. 네. 이제 H200도 나온다고 하고. 네. 예. 근데 H백에 해당이 되는 그게 지금 아무리 싸게 돼도 3,4천만 원이에요. 예. 그렇거든요. 그 H백 장비가 품길에서 사기가 힘들 정도였고 그걸로 작년에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 한 거 아니겠어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네. 지금 주가 지수 1위 올라갔는데 아직도 1위인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나오셨을 때 그 네. 이경일 대표님이 슬쩍 사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했었어. 제가 엔비디아 주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 얘기했는데 그때 이거 거품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네. 그때 미국에서 막 거품 놀라 엄청 일었었고 막.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저한테 따블 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거 10 어떻게 된 겁니까? 13년 전에 저보고 누가 묻더라고요. 무슨 주식 사면 좋겠냐고. AI가 나중에 뜬다 그러면 어디가 뜰까?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주식 사세요. 교수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저만 안 샀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아들한테 제 아내가 네네네. 야, 주식 좀 살라는데 뭐 사면 되겠니? 그래서 엄마 엔비디아 사. 그래서 제 아내는 샀어요. 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 앞으로 또 올 수 있냐? 뭐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게 쉽지 않냐는 게 아니라 제가 대답하기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가는 신도 모르는 거예요. 신도 모르니까요. 네. 저희 회사 주가 저도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나오는 가장 비싼 칩이 H백 칩이거든요. 네. H백 장비예요. 근데 H백 장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한 해 15만 개를 구매를 했어요. 15만 개요? 네, 한 해에.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누구냐? 메타. 메타가 15만 개를 구매를 했어요. 똑같이. 네. 아니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 오픈 AI 걸로 뭔가 보여주기라도 하는데 그 다음에 윈도우나 오피스에다가 막 코파일럿 붙이고 메타는 아직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메타가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옴니버스 혹은 메타버스라고 주장해서 하고 있는 지금 이 네네네. 부분은 우리 생각보다는 GPU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에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고요. AI도 현재 제가 보기엔 미래의 메타의 가장 큰 파워는 오픈소스예요. 오픈 소스요? 메타는 이번에 라마2, 라마3라고 해서 라마가 네. MA 이렇게 이것도 대규모 언어 모델 이름이 라마죠. 라마의 그러니까 LLAMA 네. 인데 이 라마 모델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모델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도 초고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고대라고 보기 어려운 거는 예를 들자면은 그 파라미터 개수라 하는데 우리 뇌하고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 시냅스 개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우리 시냅스는 우리 뇌 100조 개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번에 한 제미나이가 2배 정도 많은데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게 한 1조 개에서 2조 개 사이예요. 그 제미나이가 제미나이가. 어떤 버전이요? 울트라가 울트라가? 1.5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으로 보면 저희 뇌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또는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뇌에. 네. 그럼 우리보다 머리가 정말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는 딴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몸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딴짓하고. 체온조절도 하고 딴짓도 하고 뭐 다른 잠도 자야 굉장히 되고. 많이 네. 하죠. 근데 지금 얘는 글 읽고 대화 나누고 언어적인 추론만 하는 것만 떼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인간 수준까지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뇌 시냅스 100쪽에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보다 1쪽의 시냅스 가지고 열일하는 그렇죠. 그것만 하는 훨씬 인공지능이 나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네네네네. 이건 다른 거지 어느 쪽이 낫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메타가 향후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구글만큼이나. 구글이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은 왜 그러면 GPU를 안 샀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구글이 네, 상대적으로 GPU를 좀 덜 샀나요? 훨씬 덜 샀어요. 절반밖에 안 샀어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산 것보다 절반밖에 안 샀다고요? 네. 그 왜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메타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네. 메타가 내놓은 라마라고 하는 또 라마 계열의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오픈 소스로 개방도 하고 데이터도 개방을 했어요. 네. 모델도 개방을 했고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절대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전 세계 옛날 리눅스처럼 들어서 이거를 계속 개발하고 계속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었냐라고 가정하면 굉장히 큰 걸로는
점점 큰 원자로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I와 그 다음에 구글이 있는 거예요. 원자로 하나인데 핵분열을 하는 원자로 엄청나게 큰 걸 만드는 네.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반면에 메타를 중심으로 한 진영은요. 조그만 걸 만드는데 조그만 거를 10개씩을 붙여갖고 큰 거하고 동일한 성능을 내도록 만드는 걸 하고 일종의 있는 뭐 거예요. 소형 원자로처럼. 소형 원자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 10개를 안전하게 만들고 그 10개를 붙여갖고 큰 원자로하고 비슷한 거를 만들도록 하는 거를 네. 구성을 하는 거를 하고 그거를 오픈소스로 개방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과 이걸 만들 수 없는 스타트업들이 들러붙어서 거기에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현재. 아,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질 수 없는 기업들이 메타가 오픈한 라마, 이리 와서 라마를 쓰세요 하면 다 붙어서 이걸로 또 생태계를 더 키워버리는. 그렇죠. 아, 그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번도 개방형 전략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오픈자 떼버려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픈 AI도 지금 개방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 GPTS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GPTS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쓰는 거지. 네. 마치 우리가 네이버를 뭐라고 불렀죠? 네이버로 뭐라고? 네이버를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만 놀고 거기에다 내가 그쵸, 생성한 카페, 모든 블로그 다. 다 그 안에 놓고 내가 거기다 쓴 건 내가 바깥으로 갖고 나가기 힘들었죠. GPTS도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오픈 AI의 GPT 안에다가 내 문서를 넣어서 그 문서에 기반해서 나만의 GPT를 만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RAG를 한다 그래요. RAG. 네네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얘기해요. 네. 네. 검색 생성 증강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어쨌든 기술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가두리 양식장인 거예요. 옛날 네이버처럼. 그 안에서 저희는 놀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안에서 만든 걸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일종의 애플의 앱스토어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까?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앱스토어에 있는 걸 제가 가져다가 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걸 제가 안드로이드에 올릴 수 있냐? 못 하죠. 그걸 따로 완전 만들어야 다른 되니까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 마찬가지로 오픈 AI는 GPTS를 포함한 플러그인들이 다 가두리 양식장 안에다가 가둬놓고 이 안에서 놀아인 개념이에요. 반면에 메타는 누구 전략을 가져가냐라고 보면 안드로이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메타가. 네. 그러니까 소스 코드도 여기 있고 모델도 여기 있고 우리도 열심히 만들 텐데 여러분들도 만드세요. 무료예요. 누가 승리할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해서 개방을 했었던 구글과 iOS를 갖고 했었던 애플하고의 애플의. 경쟁에서 누가 이기냐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누가 이기고 졌냐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아직 그 승패는 모르는 거. 앞으로도 양대 진영으로 갈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익률로 보면은 애플이 월등하게 그렇죠. 높은 거고 네네네.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은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가 월등히 높은 거죠. 그게 인공지능 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오픈되어 있지 않은 오픈 AI와 네. 메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니까 안드로이드 전략처럼 또 오픈해서 가버리는 그 생태계를 같이 구축하자 연합 그렇죠. 작전으로 가는 거네요. 네. 다 붙어서 여기 이거 갖고 우리 같이 키워서 대응하자. 아, 이 메타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그 대립 전략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이 딱히 이겼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두 가지에 각각에서 1등하는 사람들은 각각에서 살아남아서 엎치락뒤치락을 해왔어요. 자기 진영에서 그렇죠. 자기 진영 1등. 예를 들자면은 OS 기준으로 봐요. 네. 그럼 OS 기준은 마이크로소프트 OS하고 리눅스 OS 양대 진영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리눅스가 있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서버들은 몽땅 다 리눅스예요. 아, 서버들은. 서버들은. 그러면은 서버가 아닌 거 관점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오픈으로 돼 있던 건 서버밖에 안 남은 거고 네네네네. 실제로는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개인적인 거는 윈도우즈하고 그 다음에 맥OS라고 하는 맥킨토시 또는 우리 요즘 쓰고 있는 애플 컴퓨터에만 있는 거 갖는 거 있죠. 예. 이렇게 두 양대 진영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안드로이드하고 iOS 남아있는 거죠. 애플과 네. 그 다음에 구글을 포함한 나머지 모두 다. 그러면 구글이 안드로이드 독점하고 있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휴대폰 생산하는 화웨이는요. 구글하고 손 끊고 지들이 안드로이드를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어떻게
상호 상승작용하면서 발전할 거는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AI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주제고요. 여기에 이제 구글의 스탠스를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은 거의 쏙 빠져 있고 모든 걸 이제 뭐 주가로 평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도 심지어 이제 엄청나게 오르는 동안에 구글, 그 알파벳은 거의 그냥 막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탈환을 진짜 오래간만에 했었고 엔비디아가 있고 네. 메타도 예전에 빠졌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럼요. 과거에 비하면. 거기에 비하면 구글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렇죠? 제미나이로 그거를 회복을 하고 싶은데 제미나이 1.5로 갖고 야 이제 됐어라고 딱 했는데 같은 날 소라를 발표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죠. 물 먹은 거네요. 네, 물 먹은 거죠. 아니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구글 아까 울트라는 네. 4.0보다 이게 아까 두배 뭐라 큰 표현하셨죠? 거라고. 그 뇌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뇌 크기가 2배 크다. 2배 큰 거고 네. 그리고 인간의 멀티모달도 크고 그렇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글의 양과 책의 양도 수십 배 크고 시냅스도 1조 개에 달하고 네, 1조개에서 그러면 2조개 사이. 구글 제미나이가 그냥 챗 GPT 4.0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고 한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에서는 그것도 이제 나와봐야지 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엔터프라이즈예요. 엔터프라이즈 오피스라든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형태고 지금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붙는 게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예. 구글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이기도 한데 구글이 데스크탑에다가 엔드로이드를 올리려고 했었어요. 아 엔드로이드로 해서 무슨 북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했는데 거의 크롬북? 대부분 크롬북을 크롬북. 포함을 해서 네. 대부분이 실패를 했죠. 대부분이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생성되고 있는 맥 OS를 제외한 모든 컴퓨터엔 대부분 윈도우즈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아래 한글 쓰는 사람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그 외에는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오피스예요. 쓰죠. 그렇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우리가 좀 체감을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래 한글 때문에. 네. 근데 그 오른쪽 옆에 창에 일종의 이제 GPT가 들러붙어요. 그 이미 그게 이제 코파일럿이에요. 윈도우에 윈도우에 뭐 밑에 붙어있죠. 보면 이제 생겼더라고요. 네. 나는 뭐 신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지들이 해놨어요. 이거 업데이트가 뭔가 되면. 꼼꼼이가 있겠죠? 네, 질문을 하고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같이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보기엔 임팩트가 올해 제일 큰 거는 코파일럿 정식 버전인데 코파일럿 오피스 365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네네네. 오피스 365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워드 하나를 던져주고 야, 이 워드로 파워포인트 20장짜리 만들어. 그러면 추측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목은 이런 개념으로 좀 바꿔줄래? 첫 번째 페이지의 뒤쪽 이미지는 좀 산뜻한 봄날 느낌이 나도록 바꿔줘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파워포인트 툭툭툭 만들어줘. 엑셀도 툭툭툭 만들어주고. 이게 기존에는 이제 기업 용도로만 오픈해서 열어줬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 그것도 돈 받고 일부는 일부에게만. 돈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K그룹에서 일부 조금 썼대나 네, 뭐 네, 이랬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인들도 물론 돈 내고 20불. 사용할 수 있는 20불. 20달러면은 지금 저기 뭐야 챗 GPT 4.0도 20달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거 위에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은 애저예요. 그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엄청나게 갉아먹고 치고 들어가 있어요. 특히 거기서 제일 피해가 본 데가 어디냐? 구글이에요. 구글이 아마존 아니요. 그러니까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G 클라우드고요. 자체. 네. 그리고 아마존의 클라우드가 AWS고 네, AWS.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예요. 원래는 애저가 제일 후발주자였어요. 예. 지금은 2등으로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구글을- 아마존에 이어서. 구글을 제낀 거고 아마존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구글도 떨어지고 있고 그거를 애저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흡수하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흡수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표현에 의하면 지난주에 제가 만났었는데 네네네. 표현에 의하면 삐끼 역할을 AI가 하고 있고 오픈 AI가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애저 서비스가 그러니까 오픈 AI 서비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은 훨씬 더 나은 효과가 나는 생기니
네. 그러면은 아마존 쓰다가 AWS 쓰다가 아니면 구글 거 쓰다가 우리 저거 애저 쓰러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애저 사용자 수가 얼등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챗GPT나 오픈 AI라고 보면 안 되고요. 네네네.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가 엮여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단순히 챗GPT로 들어가서 챗GPT로 대하면 답 나오더라, 그림 그려주더라가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의 곳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휴대폰 안으로 들어오고 아래 한글 같은 데 들어오고 워드에 들어오고 엑셀에 들어오고 파워포인트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기반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거기 밑으로도 배포가 되고 들어가고 그게 실제로 비즈니스 지형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현재 상태가. 그리고 그게 네. 눈에는 일반인들은 안 보이지만 거대한 변화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2년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글이 지금 그럼 딴 데들은 왜 GPU를 15만 개씩 산데 구글은 절반밖에 안 샀냐는 질문이 또 필요하죠. 네네네네. 구글은 자체 반도체가 있어요. 자체 반도체요? 네. 설계 아니면은 설계가 아니라 실제 생산을 해요. 구글은 엔비디아에 대응하는 반도체를 5년 전에 만들어 갖고 이미 자기가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개방을 해서 주지 않아요. 자기네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 네. 구글에. 그래서 구글은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만들어서 5년 됐을 거예요. 생산도 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예, 이름은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 그래서 TPU라고 불러요.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GPU하고 비슷하죠? TPU. 그러면은 이게 네. 그냥 연산작용도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 H백 같은 거를 이제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 자체 해도 판단?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H백이 워낙 탁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H백도 구매하고 자기네 TPU도 사용을 하는 거죠. 같이 쓸 수 있는. 동시에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 현상이 어떻게 될까?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바로 샘 얼트만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9,000조를 펀드레이징을 하겠다라는 것하고 맞물려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말장난 같기도 한데 7조 달러면 9,000조 원. 9,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 몇십 조 원 되거든요. 네. 한 13년치 예산이고 네, 우리나라 한 3, 4년치 GDP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하나의 기업이 네. 펀딩을 받겠다. 자금을 조달하겠다. 근데 하나의 기업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전망하는 건 이래요. 저도 이 분야에 오래 있었으니까 일단 예. 그 금액을 타겟으로 하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세게 부르고 조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받겠다기보다는 예를 들자면은 9,000조 원이라고 칠게요. 네. 예를 들면은 세븐 트릴리언이에요. 7조 달러. 7조 달러. 7조 달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돈으로 9,000조 원이다. 네. 그러면은 3,000조에서 4,000조까지는 전 모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냐?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 예산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그 상해 지수 떨어진 걸로 보면 지난 3년 동안에 이거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난. 우리나라 원체 이제 경제 규모가 아니요,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라 적은데 하더라도 이제 위에랑 크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국내 물린 분들 엄청 많잖아요. 어디가? 상해. 상해 지수. H 상해 지수도 지수에. 그렇고. 예. 뭐 일단 뭐 항생도 그렇지만 뭐 네네네네. 상해 지수 물린 분은 워낙 많은데 상해 지수가 3년 만에 얼마 빠진 줄 아세요? 시가총액으로요? 네, 전체 상해 지수 총액으로 얼마나 빠졌을까요? 정확하게 9,000조 원 빠졌어요. 그 금액 정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 지난 3년 동안의 경제 규모를 꼭 주식시장 정체 규모로 볼 수는 없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건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흐름에 지난 3년간 동안에 25%인가 얼마 30% 빠진 건데 네. 뭐 우리 느낌은 반토막이지만 어쨌든 그 금액이 9,000조 원이에요. 그거하고 같은 돈인 거예요. 그럼 그게 전 세계에서 조달 가능한 돈이냐? 벅차긴 하지만 없는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 상해 지수 그 돈 빠진 건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군가에게 눈물로 증발된 거 아닐까요? 증발은 안 됐을 거고 네. 뭐 또 해외로 빠져나갔을 어디 거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어디로 갔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돈이 있긴 있는 거예요. 9천조 원이 전 세계에 있다면. 근데 그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저는 못해도 미니멈 2천조 원에서 예, 펀딩 해서 가능하다. 3천조까지도 할 수 있는 돈은 존재한다, 세상에. 근데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오픈 AI가 독립적 기업으로서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반도체를 포함을 한 걸 해낼 수 있는 인력이 있지가 않으니까. 가장 유력한 방식은 M&A일 가능성이 크죠. 어떤 걸 인수한다고요? 그렇죠. 솔트룩스 같은 회사? 반도체 회사 같은 데를 인수를 하겠죠. 거기 안 넘어가시네. 네. 네. 반도체 같은 회사를 거대하게 인수를 해서 하는데 그 인수하는 게 오픈 AI가 연결되어 있는 거대 기업들이 뭔가 뭐 만들겠죠. 컨소시엄은. 그러면 네. 이게 사실 7조 달러 정도, 9천조 원 정도면 사실 뭐 반도체 기업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뭐 여러 개 삼성전자 살 수도 뭐 있죠. 인수하고도 남는 돈이 돈이죠. 펑펑 남는 돈이니까 지금 네.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한 500조 정도 네, 되니까요. 네, 네. 500조면은 한 20개 가까이 살 수 있네, 삼성전자. TSMC 사고도 남고. 그러면은 이 7조 달러 갖다 뭐 할 거냐? 그러면 인공지능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반도체 개발과 생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 돈을 쓸 데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픈 AI던 마이크로소프트던 또는 그 지금 경쟁 진영에 있는 제미나이던 구글이던이 대한민국에서는 쫓아가기가 불가능해요. 예.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GPU를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딜까라고 본다면은 어딜까요? 현재는 네이버하고 NHN이거든요. NHN하고 네이버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서 GPU를 샀어요. 제가 거기는 통계도 안 나와요. 공개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아니 그 공개를 엔비디아가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 1등부터 50등까지인가 100등까지의 통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산 NHN하고 네이버가 1등부터 100등 사이에 없다. 아니 100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통계에는 없어요. 엔비디아가 공개한.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10등에는 절대 없고요. 제가 20등인가 30등까지 봤는데 거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기껏 산 게 몇백 개에서 몇천 개예요. 공개는 안 했지만 제가 그걸 못 봤으니까 알 수 없는데 네. 1년에 살 수 있는 게 몇천 개 정도 샀을 것 같아요. 몇천 개 작년에. 몇천 개 샀다 그러면 하나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2천 개 샀다. 예, 그러면은 1,000억 쓴 거거든요. 네. 예, 그 GPU만 산 거에. 네. 그럼 그 정도 네이버하고 썼냐? 쉽지 않거든요. 네이버하고 NHN이. KT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로 그 칩 사는데 1,000억씩을 쓴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만 본다고 한다면은 기껏해야 몇천 개 산 걸 거예요. 10,000개는 절대 못 샀고. 네. 근데 딴 데는 15만 개부터 해가지고서는 장난 아닌 거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경쟁에서는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나 데이터가 없어서나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장비가 없어서요. 장비요. 네, 장비가 없어요. 그걸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장비가 없다. 네. 그리고 그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장비를 산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오픈 AI가 이번에 만든 것 같은 경우는 GPU를요, 동시에 수만 개를 돌려야 돼요. 소라. 소라 같은 걸 영상으로 하려면. 만들려면. 네. 또는 바드가 아니라 그 제미나이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울트라도. 수백 개 돌리는 건 택도 없어요. 저희 회사도 GPU가 지금 몇 개가 있지? 저희 회사도 100개가 되거든요. 어떤 걸로요? H백하고 A백이. 100개가 있어요? 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런 회사들이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만 개를 돌려야 되거든요. 몇 달 안에 나오려면. 이걸 그래서 세계인들이 쓰도록 하려면 몇만 개를 돌려야 된다. 동시에. 예. 학습을 하려면.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그걸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거는 데이터도 많이 있어야 되고 좋은 알고리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장비의 힘이 또 그 장비의 힘에는 또 기술도 또 필요해요. 그 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H백 같은 칩이나 TPU라고 하는 구글의 칩 같은 수만 개를 동시에 어떻게 돌리냐고요. 그 동시에 돌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그게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 전체를 가상화를 해야 되고요. 가상화한 거를 동시에 돌리면서 데이터를 배분해서 나눠주고 학습한 걸 또 통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쉬운 기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진영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거대 AI로 가는 진영과 저희 회사나 네이버나 같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대한 걸로 자꾸 가지 말고 우리는 적절한 규모의 애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상호 협력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게 작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또 다른 경쟁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메타하고 함께. 그런 기술을 MOE라고 얘기를 해요. MOE. 예. MOE라고 해요. Mixture of Expert. 그게 뭐냐면 엑스퍼트에 대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이따시만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애가 구글이나 예. 그다음에 메타나 오픈AI, 메타는 지금 아니고 오픈 AI라고 짓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네. 그러면 메타하고 다른 진영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따시만한 인공지능 뇌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 되고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근데 50분밖에 안 되는 애한테 얘는 너는 문화에 관련된 것만 공부해. 그 옆번에 50분의 2에다가 넌 경제만 공부해. 50분의 3에다가 넌 정치만 공부해. 50분의 4에다가 너는 예를 들자면 철학만 공부해. 50분의 5에다가는 너는 예를 들자면은 뭐가 투자만 공부해. 너는 그러니까 뭐 분업화하는 거네요. 이렇게 분업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업화하는 애들을 조그맣게 만든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얘네들이 합쳐서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걸 MOE 방식이라고 해요. 그 50배 규모가 되는 애랑 그러면 나중에는 비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속도 측면이라든지 이런. 현재 것도? 기준으로 보면 아직 50배 큰 애보다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면 GPT-4만큼은 못해요. 근데 GPT 3.5보단 잘해요. 그렇게 MOE 방식으로 합종 연행을 하면 그 사이가 된 거예요. GPT 3.5가 재작년도 11월이잖아요. 예. 그게 우리 챗GPT 처음 나왔을 때가 GPT-4가 작년 여름이란 말이죠. 늦은 여름.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인 거니까 1년 뒤처진 정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죠.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 MOE라고 하는 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이른바 인공지능을 분업화시키는 하는 거예요. 회사들이 분업화해서 합종 연행하는 거. 아니, 회사들이 합종 연행하는 건 아니고 AI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합종 연행해. 이거를 다른 회사가 만든 거일 수도 있고 한 회사가 다 만든 걸 수도 있어요. 회사일 필요는 없어요. 네. AI 종류별로. 네. 근데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MOE 방식의 연합이? 아니면 전 세계? 아니, 이거는 기술이고요. 예.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네. 미국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요번에 만든 제미나이도 이 MOE 방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MOE 방식이라는 게 그 합종이 실체가 아니라요. 이렇게 A라는 인공지능, B라는 인공지능, C라는 인공지능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체계인 거예요. 지금 여기 머리에서 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어렵다.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이 MOE 어떤 이제 네. 합종 연행이라고 보면은 기업 간의 어떤 이제 지분 수합을 해서 지분을 그런 합종 섞고 연행이 아니라 자, 우리 이제 이거 뭐 MOU 씁시다, 뭐 계약서 씁시다 이런 개념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 방식으로 엮는다. 인공지능끼리 엮는 거예요. 오. 회사가 엮을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진영이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 돈 갖고 자기네가 다 하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투자 진영으로 본다면은 큰 손이고 증권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개미들이 요즘 힘을 좀 쓰잖아요. 네네네. 그런 개미분들이 식으로. 모여가지고서 각각 조그만 모델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돈 갖고. 근데 이 모델들을 묶어갖고 하나의 큰 모델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배터리 아저씨처럼. 그 메타의 경우처럼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전략으로 오픈해서 간다. 근데 이제 구글은 좀 폐쇄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구글이 제일 폐쇄적인 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죠. 네. 근데 이제 구글이 MOE 방식으로 간다라는 건 그다지 또 폐쇄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MOE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MOE 방식은 인공지능이라는 걸 학습할 때 큰 뇌를 만들어서 몽땅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큰 뇌가 아니라 조그만 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연결. 학습을 시키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 조그만 뇌를 내가 이 뇌 만들 테니까 당신네 회사는 다른 뇌를 만들어서 우리 합쳐봅시다 할 수도 있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도 구글 안에서도 조그만 뇌를 만들어서 합칠 수 있는 거죠. 한 회사 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합치는 방식이 MOE라는 거예요. 합치는 방식. 예, 기술적 방식이. 그런 거니까 그런 오픈소스 진영이나 여러 해서 야 우리 이런 거 만들어서 같이 합쳐서 해봅시다 하는 힘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동일한 방식을 구글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조그만 인공지능들을 연결해서 큰 인공지능에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그 합치는 방식, MOE 방식을 네. 하더라도 어딘가에 연결을 해야 되면 이거 역시 클라우드로 갑니까? 그렇죠. 현재는 클라우드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큰 컴퓨터를 누군가 사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클라우드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는 게 생각해볼 땐 저 집사람 보고 클라우드에 더 투자를 투자를 해서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제 솔트룩스 주문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오픈 AI 진영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적하겠다라고 해서 MOE 방식으로 이제 합종 연행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쓸 이유는 없겠네요. 아니 그래도 거기 위해서 상관없나요? 돌려요. 아 그래요? 그래도 AWS에서 또 돌려요. 근데 재미난 게 이제 AWS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죠. 사람들은 아마존이라 그러면은 대부분은 쇼핑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건 이제 일반인들한테 눈에 네.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근데 아마존 매출의 절반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의 51%를 누가 내고 있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존의 가장 큰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거는 AWS예요. 작년 좀 떨어졌는데도 제일 압도적이에요. 아마존.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체감을 했던 게 한 3, 4년 됐나요? AWS가 잠시 이제 셧다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래서 뭐 쿠팡이니 뭐 나이키 사이트니 아무것도 안 열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크긴 크구나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밑에 흘러가는 거 엄청 크죠. 삼성전자는 예. 아마존 웹 서비스 다운되면 전 세계 서비스가 멈춰요. 휴대폰 서비스 대부분이 멈춥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큰 돈을 아마존한테 갖다 바치고 있겠어요. 네. 삼성전자 그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이 클라우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AWS가 재미난 전략이에요. AWS는 자체 인공지능을 안 만들어요. 그러게요. AWS는 내부에서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오히려 인공지능 만들고 싶은 사람 우리한테 와서 다 만들어 해요. 우리는 안 만들 거야. 우리 클라우드에 와서 이 바다에서 헤엄치세요.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면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여기 있거든. 이거 쓰고 싶은 사람 다 애저로 들어와. 구글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만든 멋있는 제미나이 있거든. 이거 쓰고 싶은 사람 우리 애저로 다 들어와. 애저가 아니라 그 G 클라우드로. 네. 거기서 써. 왜냐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엄청. 그렇죠. 예, 그리고 미래에는 이게 주종 사업이고요. 그런데 AWS는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는 안 만들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 우리 거 안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거 관심 있는 사람 갖다 쓰거나 혹은 너희들이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어. 라는 전략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아마존은 장사꾼이잖아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예요.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물건을 안 만들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데서 물건 가진 걸 여기서 니들이 제일 싸게 팔어. 그리고 고객이 제일 싼 물건 가져가도록 하는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장터예요. 장터. 마켓플레이스인 거죠. 장터죠. 네. 그런데 지금 AWS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나 장터에 해당이 되는 공간, 장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장터에 가면 물도 배급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이건 우리가 다 배급할게. 여기서 니들이 물건 팔고 이거 물건 팔 사람 다 들어가고 기술 팔고 와서 할 거 다 해. 인공지능 팔 사람 여기 다 모여. 인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장터를 유지해야 되고 장터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저거 좀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 내가 이 장터에서 만두는 내가 팔 거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두 가게가 이익이 나기 시작해. 저기 야채 가게 이익 나네?
그 야채는 내가 팔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특화된 AS 서비스만큼 이거 하나는 잡자.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장터의 균형 감각이 깨지죠. 어떤 장터에서 장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물건도 팔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장터를 껴안기 어렵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도 만두 가게가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어야 되는데 한 집이 그 시장의 만두를 다 먹어버리면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주인이 나 이제부터 만두 팔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는 시장 주인. 시장 주인이 그 마켓플레이스의 주인이 장터 주인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존하고 AWS는 장터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장터 주인이 내가 만두 팔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AI 해봐. 개발하십시오. 우리는 안 할게요. 라고 지금 하는 게 스탠스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TSMC랑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요. TSMC도 고객사랑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도 반도체 개발하지 않을 테니까 와서 맞아요. 주문만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처럼. 100% 같은 전략이에요. TSMC 그렇게 아우 역시 대표님 TSMC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TSMC의 마켓플레이스 전략이죠. 전통적으로 마켓플레이스는요 자기가 생산을 하지 않았을 때 신뢰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근데 자신이 생성해서 배포를 하는 순간에 혼란을 주기 시작하고 마켓을 흐려요. 국내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제 가족하고도 같이 갔는데 제 아내하고 노브랜드를 왜 분리시켰겠어요? 노브랜드는 자기네가 생산하고 자기네 브랜드거든요. 이마트 네네네네. 브랜드. 근데 그거를 이마트 브랜드 안에서 입점해서 거기서 같이 경쟁을 시켜버리면 더 싸게 만드는데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매장도 분리해버리고 그렇죠. 브랜드도 법인도 분리하고. 분리됐는지는 제가 잘 맞아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AWS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WS는 또 다른 행보인 거예요. 메타하고는. 그러네요. 우리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주고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대주고 할 테니까 그걸로 사업할 사람들 다 모여봐. 그러니까 전투 AI로 전략이죠. 사업할 사람들은 MS 애저나 구글 원 클라우드 가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오픈 AI가 얘기하는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은 7조 달러를 가져다 뭐 했을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뭐 진짜 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대하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그 질문 외에다가 있습니다. 네. 근데 7조 달러면 제가 잠깐 네, 이게 네. 딴짓하면서 계산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3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애플도 3조 달러 조금 안 되죠. 엔비디아가 2조 달러가 좀 안 됩니다. 이거 다 합쳐봐야 8조 달러거든요. 그냥 이거 셋 다 사버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봐지는데요. 예. 제가 생각을 하는 가장 높은 수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3천조 정도 내외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은 아니에요. 전 세계 거기 어디죠? 블랙락인가? 아, 네, 자산운용사들. 자산 운용사들 P들 한 대여섯 개만 붙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도 그 규모가 2조 달러 만들어질 수 정도 있죠. 모으죠. 충분히 모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2조 달러가 좀 안 되니 거의 엔비디아만한 거 하나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기술이 하루아침에 되나? 왜냐면 그 AMD도 열심히 GPU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생태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첫 번째는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요, 칩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하기도 하지만 쿠다라는 그 생태계가 있다라면서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쿠다 생태계뿐만 아니라요, 그 쿠다가 이제 쿠다로 컴파일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쿠다로 소통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뭘 하거나 분배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그 쿠다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GPU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켜켜이 쌓이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켜켜이 쌓이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에는 또 특허가 엄청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쿠다와 같은 GPU 아키텍처를 그대로 흉내내서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이겨낼 방법은 없어요. 그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요 부분의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정인성 작가랑 이야기했던
그 엔비디아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유, 그 쿠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달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TPU를 구글이 만든 게 쿠다하고는 다른 아키텍처인 거예요. 쿠다나 GPU하고는. 그래서 TPU 구글이 아키텍처는 자체적으로 만든 거.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칩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도 왜 TPU냐? 그럼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 그 텐서가 이게 구글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엔진에 들어가 있는 기계학습 시스템이에요. 네. 자기네 거에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바라보기에는 뭐 만약에 그게 진짜 성공한다고 하면은 오픈 AI의 꿈은 뭐냐? 그냥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칩도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그 반도체 칩을 운영을 하고 통합하고 통제하고 효율성 있게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체계가 그 위에 얹어지는 거에 대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자기네만 쓰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그거에 해당이 되는 마켓플레이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 봐요. 오히려 이제 자기네 칩 생태계로 네. 끌어모을 수 있는. 끌어모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100% 보고 있고요. 그 자기네 칩과 그 소프트웨어 스택과 자기네 모델이 연결되어 있는 아마존인 거죠. 그 거대하게 올라가 있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위에서 굉장히 쉽게 개인들이 자신의 AI를 만들고 그걸 유통하고 팔고 배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는 당연하게 크립토 커런시를 포함한 블록체인이 위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다음 세계의 인터넷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음 세계 인터넷. 웹 4.5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큰 스케일이에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진짜로 샘 알트만이 몇 조 달러를 조달을 해서 우리가 네. 칩 설계까지 다 하겠다 하면 설계 엔비디아, 생산까지 다 하겠죠. 엔비디아나 TSMC한테는 악재입니까? TSMC를 사버릴 수 있을 테니까 그건 뭐 잘 그건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악재입니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죠. 단기적으로는 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엔비디아를 도전했었던 많은 곳들이 떨궈져 나갔었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 과연 그래서 엔비디아의 아성이라는 거를 넘어설 수 있냐는 거는 모르죠, 아무도 지금. 과연 될까? 과연 될까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 제대로 된 칩 안 나오더라. 칩이 나왔는데 성능이나 퍼포먼스에서는 도저히 못 쫓아가더라. 라고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글의 TPU 같은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네만 쓰고 그렇죠. 5년 전만 하더라도요, 구글이 아까 말씀드린 TPU를 일반인한테 잘 안 줬어요. 신청서를 내고 심사까지 받아야 줬어요. 그것도 딱 한 개만. 자기들은 몇만 개씩 쓰면서. 구글이. 네. 네. 그때 왜 TPU가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 GPU보다 구글의 TPU가 2배에서 5배 성능이 좋았어요. 네. 놀랍게도. 근데 5년 사이에 지금은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TPU보다 H100이나 H200이 최소한 10배 이상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기술력이 넘사벽인 거고 지금까지는 다들 도전했지만 엔비디아한테 안 됐고.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황이 약간 좀 견제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했죠. 샘 알트만이 7조 달러를 조달한다고? 그만큼 돈 안 필요하다. 저 오바다. 그럼요. 이랬던 게 약간의 그런 경쟁 심리? 이런 뭐 게 있었던 있긴 것 같아요. 있겠지만 그분이 경쟁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안 된다? 그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돈까지 아니, 돈이 아니라 필요하겠냐. 기술력이. 그 돈까지 필요하겠냐. 뭐 1, 2조 달러만 있어도 될 거야. 돈은. 근데 그 다음에 내면 얘기는 근데 돈 그 정도 모은다고 할 수 있겠니? 라는 건 또 다른 얘기겠죠.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사실 반도체가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고요. 또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됐으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반도체를 더 잘 만들었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다 이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제가 봐지는 건 이거예요. 예. 아까 그렇게 큰 돈 만드는 거에 전 로보틱스가 들어간다고 확신을 해요. 로보틱스가요? 네. 오, 이것도 흥미진진해지는데 어떻게요? 100% 들어갈 거예요. 로보틱스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반도체 만드는 데들은 거의 다 무인화가 거의 돼 있거든요. 아니요. 그 생산이 아니라 네. 전체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AI는 뇌만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휴대폰을 켜거나 컴퓨터에 앉아서 뭘 질문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실생활에 영향을 주려면 걔가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집에 있으려면 하다못해 로봇 청소기라도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다음에 그 AI가 연결되는 것은 실제로 몸을 가진 기계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뭐 칩 생산 공정 이게 아니라 공정이 AI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더 많은 GPU와 더 많은 네트워크와 더 큰 인프라스트럭처를 필요로 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진 만들어내고 영상 만들어내는 이걸 넘어서서 네, 네. 실제로 우리 그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역시 옆에 들어가는 같이 것처럼. 돌아다니고 네. 자동차 조립하러 휴머노이드 네. 이렇게 오고 네. 하려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단일한 GPU 같은 게 들어간 단일화 컴퓨터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도조예요. 테슬라의 테슬라가 그 가지고 AI 있는 컴퓨터. AI 네. 컴퓨터에 그 AI 컴퓨터는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은 자율주행 자동하는 차에서 이미지 인식하고 자율주행자 의사결정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네.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학습하는 걸. 지금 도조에 제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곳에서 아직 잘 모르지만 가장 큰 용도로 고민하고 있는 게 AI 학습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에요. 옵티머스. 네. 테슬라 그 로봇. 로봇이요. 옵티머스가 테슬라 로봇 아닌가요? 맞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 쫄쫄이 입고 다니는. 네, 쫄쫄이 입고 다니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7,000조던, 2,000조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AI로만 갈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는 이제 로보틱스가 로봇까지 들어가요. 간다. 로보틱스가 들어가고 그 로보틱스 들어간 건 제 내피 자리 아니에요. 예,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저희 기술 분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바디드 AI라고 해요. 임베디드가 아니라 임바디드. 그러니까 로봇의 몸 속에 들어가는 그렇죠. AI. AI 그리고 그리고 그 걔는 아니마 클라우드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긴 로봇 머리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거기에 또 가장 큰 시장이 자동차 시장인데 자동차에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아니에요. 그렇죠? 2단계, 2.5단계 2.5단계예요.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조그만 칩들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실제로. 네. 이 AI 칩들이 들어있어요. 자동차에. 근데 풀 셀프 드라이빙 정도로 가려면 지금 있는 GPU 중에서도 4090이나 A100 정도 되는 게 2개가 들어가야 돼요. 향후 그게 언제쯤 될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후쯤? 4090 A100은 이제 엔비디아 모델. 엔비디아 4090은 좀 후진 거고 그거는 한 컴퓨터 게이밍 컴퓨터에 들어가는 정도. 한 3, 4개 예. 정도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성능이에요. 근데 왜 2개가 들어가야 되냐? 자율주행하다가 얘 하나 칩이 타버리거나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백업 돼야 되니까. 백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율항법이 필요한 모든 기계들은 2개, 최소한 2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비행기는 아마 3개일 거예요. 규정. 규정상에. 자율주행을 하다가 하나 타버리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예. 예, 그러면 바로 갖다 박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칩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저는 로봇이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동력 기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로봇이에요. 물리 세계에서.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반도체뿐만이 아닌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100, H100 이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같은 걸 이제 실생활에 보려면 당연히 이제 집집마다 네. 필요한 그것도 2개, 3개씩. 네. 휴머노이드가 와서 물걸레질 하다가 싸대기 때리면 안 되니까. 오류 나면 안 되니까. 네. 야, 근데 이게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 같긴 한데 최근에 챗GPT 3.5 공개 이후에 일련의 변화들 흐름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 한 5, 6년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거든요.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고 이거는 꼭 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 왜냐면 저는 그 가운데 깊숙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산업에 계시니까. 또 저는 산업계에도 있고 연구계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을 전체 이고 저희 회사도 그 중심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음 주인가 제가 어서 강연을 하는데 제목이 The Inevitable Moment거든요. 무슨 뜻이?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영어만 잘하시고 이거 우리말을 잘 못하셔서.
결정적인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순간, 아, 되돌아갈 수 없다. 결정적이고 되돌아갈 수 있고 숙명적인 순간. 아,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오는 미래다. 예정된 미래다. 예정된 미래예요. 숙명된 순간인 거예요. 숙명적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순간을 지나간 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돌아갈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순간인 거죠. 무섭네요. 네, 근데 그게 작년에 시작이 된 건 확실해요. 그렇죠, 이미. 네, 이미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많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네네. 제가 모르는 건 있어요. 그 속도는 모르겠어요. 속도. 방향은 알겠지만 속도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경일 대표님한테 질문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소라라는 그 영상 생성형 네, 인공지능 서비스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재미나이 사이에 1.5도요. 그러니까 네. 그 일주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또 세상이 한번 바뀐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는 저도 진짜 모르겠고요. 네네네. 뭐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함부로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방향은 진짜 되돌릴 수 없는 또는 숙명적인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거대한 흐름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 옆에 생수 있는데 생수 좀 따서 네. 좀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네. 제가 아니 그런데 마음이 이제 가시려고 그래서 충분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행동 경제학 이런 거 인지 심리 많이 공부하거든요. 네. 일부러 물을 안 따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 따면 미안하니까 내가 요것만 마시고 컵 다 비우고 가야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물을 따게 했기 때문에 네. 더 뽑아내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실생활에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GPTS라는 것도 나왔고 이제 인공지능 이른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앱스토어 장터에 올라오는 것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리의 삶을 바꿀 거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랑 그 중에서 또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좀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큰 걸로 보자면은요. 첫 번째 당장 손에 잡히는 서비스로서의 큰 변화는 향후 2년 동안은 에이전트 시장이에요. 에이전트요?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보면 영화 같은 데서 에이전트 킴 그러면은 FBI에 있는 요원. 비밀 요원을 에이전트라고 하죠. 네. 근데 요즘 얘기하는 AI에서는 오랫동안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계나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 매트리스 네오처럼. 네오처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이전트는 사람도 에이전트예요. 사람도 스스로 그 움직이면서 스미스. 스미스뿐만 아니라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존재를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도 에이전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요. 네, 사람도 제가 아까 기계라 그랬는데 기계란 말 빼고 그런 존재라고 정의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보면 에이전트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에이전트예요. 그렇게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인간도 에이전트인 거예요. 챗GPT도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로 발돋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이전트로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파일럿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소개할 때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고 아예 영어를 그렇게 썼어요. 일반인들한테 소개할 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동화해주는 자동- 요원, 존재. 자동화된 존재. 자동화된 요원 또는 자동화된 그냥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우리는 요원이라고 번역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요원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에이전트라고 쓰겠죠. 에이전트인데 그게 이제 FBI 에이전트라 그러면 스스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에이전트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려니까 요원이라고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런 코파일럿과 같은 에이전트 시스템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Q라고 하는 또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어요. 아마존의 Q요? 네. 그 네이버 작년 Q는 검색이고요. 네. 여기는 그냥 Q 진짜로. 네. 아마존이 작년 11월 달에 아마존 Q라고 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서비스는 한마디로 뭐냐? 다양한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애플리케이션으로. 물건 살 때 매장에 가면은 뭐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애플 매장에 가면은 저 이거 애플 와치 요즘 배터리가 닳았는데요. 뭐 받고 싶은데 뭐가 좋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성능이 어때요?
이런 거를 온라인 매장이든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 대신 AI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에이전트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 자기네 걸 이제 팔기 위해서 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매장이나 시장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에이전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미국 자회사인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AI가 수천만 개의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아까 예를 들면 네. 도대체 그 엔비디아 투자해야 되나, 뭐가 리스크가 있고 뭐가 뭐 있고 최근에 이슈는 뭐고, 그래서 우리의 퍼스펙티브는 어떤 거다, 전망은 라는 것들을 AI가 또 우리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처럼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에이전트도 있어요. 아예 리포트를 쓴다고요? 있는 리포트들이 이렇게 취합해 주는 게 아니라 써요. 아예 생성을 네. 새롭게. 네. 네. 그런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존 Q 같은 서비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기업 환경에서의 업무 지원하는 에이전트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 HR 에이전트 서비스다. 그럼 대기업에서 인사 관리를 해주거나 또는 인사 평가를 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거나, 혹은 예를 들면 휴가 몇 개 남았어 나 뭐 저쪽부터 포함해서 이런 걸 서포팅 하지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돼요. 이거 다 솔트룩스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도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제 빠르게 이전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어떻게 우리 일상이 변하고 하냐 그러면 일상생활의 곳곳에 그런 에이전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원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굳이 말하면 비서 같은 애들인 거죠. 인공지능. 뭐 CS 센터도 마찬가지고. 네, CS 센터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그 12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 난리 난 게 국민은행에 네. 국민 그 지주회사하고 국민은행에서 콜센터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작년 봄에 했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콜센터에 상담원에 상담하는 양이 25% 이상이 줄였어요. 예. 그래서 퇴직을 시켰거든요. 거기 있는 상담사들이. 네. 난리가 났었죠. 11월 달에 1월 달에.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런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가속화가 되는 거죠.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침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침투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고. 직장에서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에이전트 서비스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많은 어떻게 잘 현상. 활용할 거냐를 또 우리가 네.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패러독스인데요. 오히려 제일 많은 실업과 제일 많은 임팩트를 주는 시장이 어딜 것 같아요? 그게 단순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이에요. 이제 코딩 배울 필요 없다. 라는 게 젠슨 왕이 한 얘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점점 그 시장으로 제일 빨리 가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작년 봄까지라고 볼게요. 네네네. 작년 봄까지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우리나라 직군 중에서 또는 직종 중에서 인건비가 제일 빨리 오른 직군이 어디죠? 개발자 직군이요. 아, 맞아요. 예. 예, 저 어디 판교 가면은 막 6개월마다 퇴사하고 직장 옮기면은 급여가 2배가 돼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억, 2억, 3억, 4억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막 몸값이. 예, 몸값이. 그럼 그 친구들이 그만큼의 성과를 냈었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때 갑자기 비대면 한다고 했고, 또 코로나 때 돈을 푸니까 돈이 갈 데 없으니까 비대면 하는 서비스나 스타트업으로 다 몰렸었어요. 근데 스타트업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투자 받은 돈 갖고 하니까 막 물밀듯이 돈을 써댔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90%가 대부분 앱이라도 만들고 웹페이지라도 만드니까. 그리고 거대 기업인 네이버나 뭐나 뭐 이런 때가 주가가 최고였잖아요. 네. 코로나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벌려야 될 때니까 개발자를 막 끌어들여 갔죠. 네. 그랬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 스타트업 거의 다 구조조정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를 포함한 네페라쿠펜가 뭐 하는 것들도 네네네. 뭐 개발자 안 뽑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또 인공지능으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아니요. 대한민국은 그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3, 4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실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실업이 된 거냐라고 보면은 AI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린 실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어나운스인 건 맞아요. 지난달에도 10,000명 해고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만. 또 그 빅테크 기업에 있다가 또 스타트업으로 또 가서 스타트업으로도 못 가요, 지금은. 뭐 그?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엄청 많아요. 실리콘밸리에. 막 개발자로 개발자 과거에 실업자. 막 뭔가 몇십만 달러 받던 사람들이요. 네, 실업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왜 못 가냐? 스타트업은 투자를 못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고금리 시절이라.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코딩 학원하고 외국어 학원이라고. 네. 실제로요,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딜로이트 거예요? 아니다. 딜로이트가 아니라 또 다른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들이죠. 맥킨지 아니면 뭐 맥킨지예요. 보스턴이겠죠.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대충 그 세계 작년도에 이름 되면 셋 중에 하나 맞습니다. 맥킨지입니다. 맥킨지가 작년에 실제로 리포트를 내놨어요. 예. 가장 임팩트를 심하게 받는 직종과 산업군이 어디냐? 극단적인 데가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이에요. 그 부문이 생산성이 제일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생성 AI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일 고가의 인력들이 높은 돈을 받아가면서 100% 수동으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자동화되는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되고 그냥 말로 이런 당장은 프로그램 아닐 만들어줘. 텐데. 예. 결국은 누가 더 필요하냐?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AI 프로그램 만드는 소수의 개발자 몸값은 더 올라가죠. 그런데 보통 개발자들이 하는 것들은 AI가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르네상스 시대 때 네. 사진기가 나오면서 양극화가 됐거든요. 예. 사진기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젠 그 초상화를 안 그려요.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화가들은 다 굶고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그림만 그리던 사람들. 네, 이거나 실력 없는 사람들은 사진기가 훨씬 더 멋있고 잘 나오니까. 그러다 빨리 캐리커처를 그리든지 카툰을 그리든지 아니면 했어야 유명해지거나 해야 되는 거죠. 되는데. 네. 똑같은 시장이 지금 번역 시장이 그래요. 전 세계 번역 시장이 지금 자동 번역 웬만하면 쓰잖아요. 그렇죠. 번역 시장은 더 커졌어요. 더 커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는 번역을 못했었던 시장까지도 왜냐하면 루마니아어로 번역을 해야 돼. 러시아로 번역해. 사람 구하기 힘들죠. 사람 구하기 힘들고 하지 마. 이랬는데 이제는 구글에 돌리거나 어디 돌리면 번역은 되거든요. 초벌 네네. 번역은. 네네. 네. 그래서 번역을 하는 시장 자체는 더 커졌어요. 그럼 번역사들이 돈을 버냐 더? 아니요. 번역사가 극단적이 됐어요. 번역 품질이 기계가 쫓아오기 못하는 수준의 번역 품질을 내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봉이 몇 배가 올라갔어요. 완전 전문 영역. 네. 외교 막 경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번역 품질 중에서도 의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예를 들자면은 저 영화 번역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드라마 의역 번역하는 중에서.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럭저럭 번역을 했던 수많은 번역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단가도 떨어지고 먹고 살기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게 지금 3년 만에 이뤄진 상황이거든요. 개발자 시장이나 소프트웨어 시장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진짜 실력 있고 오히려 AI를 만드는 AI 엔지니어들, AI 개발자들은 몸값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AI가 코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그래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군에 가 있거든요. 예. 제 아들이 군대에서 요즘은 좋아할 시절이 예. 그래서 전화기도 매일 받고 네, 프로그램도 네. 짜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모르 짜니? 그럼 챗GPT 갖고 물어보면서 프로그램을 짠대요. 와, 군대 있으면서. 군대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로 GPT를 포함한 코드 라마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오픈소스가 프로그램 짜주는 게 인간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 평균 개발자의 지금 9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는 하위 30%, 40%보다는 개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개발자 하위 3, 40%보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오히려 임팩트가 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본다면 먼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될 거가 이제 큰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하고 직종 중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손으로 일일이 하는 대면 서비스와 그리고 손으로 일일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 서비스들. 대표적인 게 코딩을 하는 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서비스들은 건 임팩트가 엄청 크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대면 서비스는 콜센터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영어로는 커스터머 오퍼레이션스라고 얘기해요. 그 시장을. 이 시장도 임팩트가 엄청 클 겁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보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맥킨지 앤 컴퍼니 얘기예요. 야, 이거 되게 무시무시해집니다. 야. 근데 그 아드님도 그쪽으로 이제 공부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건 제 아들은 하드웨어 쪽이에요. 하드웨어 개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직접 개발하거나. 모르겠어요. 야. 그 아까 그 엔비디아 주주라는 아드님. 네.
네, 엄마가 그 아들의 엄마가 주주랍니다. 돈 좀 벌었대요. 아니 근데 이게 에이전트 중에서 지금 이제 침투하고 있는 것 보면 갤럭시 S24가 온 디바이스 AI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일종의 그럼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나? 아직까지는 에이전트는 아니고 기능이죠. 기능. 기능성인 거예요. 뭐 사진 찍어서 그 배경을 지운다든지 뭐 또 뭐를 더 부각한다든지 하는 기능성인데 에이전트는 그것까지도 자동화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야 될 길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파일럿은 아, 일종의 코파일럿이다. 네, 코파일럿 같은 부류가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뭐 그 AI 서비스 한다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협업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팀즈예요. 그래요? 네, 저희 회사도 팀즈를 쓰거든요. 이제 거기 입점을 해서 이 서비스를 그럼 전 세계인에게 선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오해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전체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개방형 플랫폼이에요. 개방형? 예, 그래서 그 안에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앱마켓 같은 거죠? 앱마켓 같은 게 있는 거예요. GPTS 같은? 하고는 다른데 아, 그것도 다른가? 네. 아, 그거 어려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그냥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나 그룹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화상회의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그 저 친한 회사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인데 네네네. 이스트 소프트에서 영상 생성하고 가상인간 하는 서비스를 얹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가상인간은 솔트룩스도 있잖아요. 저희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 네, 저희 자회사도 팀즈에다 올리는 걸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입점을 해서 누구 거를 쓰니 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솔트룩스 거는 조금 덜 알려져 있어서. 네네네. 예, 왜냐면 이스트 소프트 거는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잘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좋은 회사예요, 이스트. 솔트... 저한테 가끔 선물도 보내주세요. 설 때, 추석 때. 설때도 그때 저도 보내고. 약간 그러면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이 할 수 있는 AI 기술의 가장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이제 솔트룩스가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단기적인 시장으로는요. 공공 및 기업에서의 온프레미스 AI 사업이에요. 온프레미스 AI 사업. 온프레미스는 설치형 AI 사업. 설치형 AI 사업. 공공 같은 경우는 요번에 국정원에서도 아마 발표를 할 텐데 예. 챗GPT나 그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거를 공공에서 못 쓰게 해요. 다 유출돼 버릴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뭐 내부에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 정리해줘라는 거를 서버에 올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내부에서 공공으로 보자면은 내부에서 장관님도 있고 뭐 차관님이 있었고 막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멱살 짚고 싸우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이슈 때문에 논쟁하고 그러면 회의록 쓴다고요. 회의록 쓴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첨예한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의 우리 의사 정원을 2,000명 늘리냐 안 늘리냐 같은 거에 의사결정. 네. 그래서 민감한. 엄청 민감하죠. 군은 또 어떻겠어요? 엄청 민감하죠. 그렇죠. 기재부는 어떻겠어요? 엄청 민감하죠. 네. 지금 청와대는 없어졌지만 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민감하죠. 네. 그럼 그런 안에 있는 게 생산성을 높인다고 쳐요. 회의록하는 거, 야, 회의록 요약해봐. 뭐 문서 작성하는 거 뭘 해봐. 파워포인트 만들어봐라.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외부에다 못하니까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설치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도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해외 걸 서버 쓰면서 할 수는 없으니 그러고 또 해외 서버에 나가는 게 법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공공부문도 있죠. 기업도 삼성, 현대 모두 다 그걸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내부에서. 국방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네네. 그래서 기업들은 다 그 못 쓰게 한다 하더라고요. 네. 챗GPT나 이런 것.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챗GPT 같은 걸 만든 회사들이 설치를 해주면 되죠. 안에다가. 회사 안에다가. 나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가 아니라. 왜냐면 그들은 어차피 그걸 공급을 하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솔트룩스 같은 회사가 그걸 이제 설치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자체 모델로. 그렇죠. 자체 모델로. 또는 뭐 오픈소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경쟁하는 게 다를 테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한 축의 시장은 명백하게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도 지금 이걸로 돈 벌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도요? 네. 공공시장에서? 네. 공공 및 기업 시장에서. 왜냐면 네이버도 챗GPT나 제미나이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내부 고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좀 속된 말로 사기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네이버의 클로버X는 한국어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더 네네네네. 똑똑합니다. 네. 안 그래요. 아니에요? 예, 그거는 거짓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는 벡터로 다 바뀌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상관이 없어져요. 지식 학습은.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GPT-4나 아니면은 지금 사람들이 시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미나이 1.5가 한국어 훨씬 잘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지식은 훨씬 더 방대한 거죠. 전 세계로부터 지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가 한글 콘텐츠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이, 그거는 몰라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이버 입장에선 대국민 서비스 해야죠. 대한민국의 대표 검색회사이면서 포탈이고 기술회사인데요. 해야죠. 근데 그 하는 게 과연 이길 수 있냐. 제미나이하고 GPT-5나 6를 제미나이 1.5가 나왔다는 얘기는 2.0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이길 수 있냐라고 보면 그거 쉽지 않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거기도 고민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수 공기업 국내 민간 기업 시장에서 일단은 좀 먹으려는 시장을. 네, 그렇죠. 저희하고 경쟁자가 아니었는데 이젠 저희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랑 솔트룩스가 경쟁하는 사이네요. 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그들이 안 하지만 아, 그래서 초반에 한다면. 이렇게 많이 걱정도 많으시다. 아니요. 그건 뭐 네이버 때문에 걱정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포함한 거고요. 어. 그리고 또 그런데 또 네이버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는 포털이나 서비스 기업이 또 못해요.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아, 권한 문제라든지 데이터 처리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도 해봤어야 하는. 그렇죠. 뭐 네이버가 삼성 SDS나 LG CNS를 인수합병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또 다른 얘기라. 어쨌든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장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네. 그게 이제 AI 시장으로 하나가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시장이 클 거라고 봐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거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건 국내에서 어쨌든 그게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네. 교육 쪽하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시장이 저는 그 다음에 성장 가능한 시장이라고 봐요. 이커머스요? 이커머스는 대화형 커머스라고도 얘기해요. 컨버세이셔널 커머스라는 말이 벌써 생기고 있기도 해요. 네. 어떤 물건 찾아줘 이런 거요? 어쩌면 그거 찾아줘. 그럼 그거 찾아주면 야 그거보다 가격 상관없어? 야, 이건 모양이 좀 별로다. 색깔은 이런 거 없니? 개당 단가 더 싼 걸 찾아줘봐. 막 이런 뭐 거. 그럴 수 있죠. 원산지능 제가 어디로. 지난주에 뭐 하나 사려고 예. 저 지방 어디 내려가는데 2시간 동안에 쿠팡하고 웹서핑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아, 가격 비교하시고. 가격도 뭐 이렇게. 보고 안에 기능도 일일이 읽어보고 야 이거는 뭐가 장점이 있어 그리고 댓글도 다 읽어보고 좀 비싼 거 사신 것 같은데. 그래요? 보통 뭐 1, 2만 원짜리 사는데 그렇게까지 안 아니, 하네요. 재미로 한 4만 원짜리 사는데 그랬거든요. 어. 근데 얘기는 그거를 챗GPT가 다 읽었다고 쳐봐요. 나의 정보를, 내가 아니라 나의 취향을. 쿠팡에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아, 그걸 다 알고 있다면 네. 그럼 전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이거 아마존 어디에 있는데 그럴 수 다 있는 거죠. 찾아주고. 예를 들면 제가 저 텀블러 가지고 계시니까 네네네. 텀블러 스탠리 텀블러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이렇게 좀 성능 좋았으면 좋겠어. 근데 가격은 이런 거 얼마네? 그러면 7만 원짜리부터 얼마까지 있네요. 제일 싼 게 6만 5천 원이고 배송은 3개월 걸려요.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개월이나 3일 걸려요. 야 근데 이거 좀 비싸다. 5만 원짜리는 없니? 생긴 거는 비싸게 생겼고 리뷰들을 보니까 성능도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스탠리는 아니고 짝퉁이긴 한데 이것도 사람들이 진짜 가성비 좋다 그러는데 이건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보여줘요. 야 근데 컬러가 이거 똥색 같은 거 이런 거 국방색 말고 나 주황색 좋아하는데 주황색은 없어? 그렇게 쇼핑을 할 수 있다면. 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네. 오픈 AI나 구글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그렇기 국내 때문에 기업도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지고 있죠?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쿠팡이 가지고 있고 11번가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빨리 그 네이버는 협업 안 해줄 거고 쿠팡이랑 11번가 뭐 등등 해서 신세계 이마트 그룹 빨리 잡으시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커머스에 해당이 되는 쪽이
과거에는 지금 어떻게 이커머스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검색부터 하시잖아요. 예. 검색부터 그쵸, 하시잖아요. 그쵸. 물건 찾을 때 검색 찾지 거기 내가 일일이 카테고리 들어가세요? 안 찾잖아요. 검색부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뚜껑 있는 텀블러. 그렇죠. 예. 뚜껑 있는 스탠리 닮은 텀블러 뭐 네. 이렇게 이제 치시면 그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검색을 대체하는 게 뭐예요? 챗GPT잖아요. 네. 예, 근데 검색을 제일 많이 쓰는 시장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기업 내 엔터프라이즈나 공공 같은 내부의 문서 시장이 있는 거고요. 문서 시장이라고 볼게요. 다큐멘트.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을 어디서 많이 써요? 쇼핑몰이나 그렇죠. 쇼핑 쪽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도 상업 시장이 커질 제일 수가 크니까. 없죠. 예. 근데 이거 모르긴 몰라도 쿠팡은 이미 할 것 같은데요. 쿠팡 시작했죠. 당연히요. 네. 네이버도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쿠팡은 네. 맨날 자기네가 뭐 물류, 뭐 쇼핑 회사 아니다, IT 기업이다 맨날 그럼요. 그러거든요. 그거 사실이니까요. 근데 자체적으로 해요? 그럼요. 쿠팡이 굉장히 많은 AI 개발자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쿠팡하고 네이버만 할 수 있냐? 그럼 우리나라 유통회사하고 다 쇼핑몰이 해야죠.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치열한 경쟁이 되면서 시장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보냐? 국내 시장이죠. 그런데 테무 같은 데나 알리 같은 데가 도대체 여기에다 그걸 붙여서 변화가 만들면 어떤 또 임팩트를 글로벌리 주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전 세계를 무대로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솔트룩스는 이런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디 같이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온 데가 네.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이제 IR 측면에서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저희랑 한 가족이 된 다이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이 퀘스트라는 회사인데 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AI 다이캐스트. 회사하고 저희가 합병을 했고요. 인수하셨다는. 네, 인수했고요. 이 회사도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쇼핑몰들이에요. 대한민국 쇼핑몰의 검색 엔진 1위 회사입니다. 그 저희가 그 노다지 IR 로트라고 이제 IR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이제 솔트룩스 특집으로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콜 거기서 다이퀘스트 이런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희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이경일 대표님한테 빼먹어가지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빼먹는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통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